안녕하세요. 우리 경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이런 지역 푸드 플랜에 대한 논의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푸드 플랜 내용을 준비하고 민관내 협치를 통해서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텐데요. 제가 문제를 던지는 과정은 현 시기는 기후위기 시대이고 기후위기는 곧 먹거리 위기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 먹거리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곧 먹거리 위기라고 제가 정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기후변화, 먹거리, 에너지, 물 이 세 가지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모든 것, 생활하는 주변의 모든 것이 화석연료를 통해서 생산되어지고 소비되어지고 폐기되어지고 있다는 현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고다드 우주연구소 소장인 제임스 헨슨 박사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매일 대기권으로 보내고 있는 열의 양이 후쿠시마의 원자폭탄 40만 개를 이제 터뜨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열을 많이 내뿜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그 중에 90%가 바다가 그 열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 후에 공기 중에 수백 년을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누적성을 갖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기후위기 시대, 기후재난 시대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재료성 경쟁을 벌이는 전쟁터와 같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인데 우리가 유한한 세계를 무한한 세계로 살아서 생긴 일이라고 많은 분들은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 자원을 지구로부터 착취적으로 갖다 쓰고 대량 폐기를 하는데 온실가스, 오염먼지, 온갖 쓰레기 등을 공짜로 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산업구조를 바꿔내는 사회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외치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시대 정신은 자유, 평등, 연대 등이 아니라 IMF 탈출, 생존, 소비, 성장 등이어야 했던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무너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인류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류 전체가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데 왜 생산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더 사용하고 있는지 기후변화를 더 왜 이제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전만을 추구하는 과소비 체계를 바꾸는 선택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선택할 여지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련을 겪어야 하는 우리들의 현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기후 비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이러스 한 마리가 시작한 코로나19가 올해 초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고 가뭄, 홍수, 폭염 등 기상이변까지 겹쳐서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재난이 기후위기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위기는 그 뿌리가 같다고 봅니다. 코로나19는 기후변화, 벌목, 지방농업, 야생동물 거래, 무역과 생활양식의 세계화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기근을 증가시킨다고 UN 식량농업기구는 2015년부터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지구촌에 기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7억 명에서 78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30년 83억 명으로 증가하고 식량 수요는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50년 91억 명까지 늘어나 식량 생산이 지금보다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공급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95% 이상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과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서 보면 1990년대 시리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나라입니다. 2007년부터 가뭄 위험으로 자급자족이 어려워졌고 2010년 밀 생산국인 러시아는 한 달 동안의 가뭄으로 밀 생산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밀이 당연히 수출 중단이 되었겠죠. 2, 3개월 사이 밀가루 가격이 60%에서 70%로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이 내전으로 이어지고 불안한 시리아 국민은 난민이 되어 자기 땅을 떠나게 됩니다. 시리아 난민 40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주변국인 러시아의 가뭄의 영향으로 시리아 폭등이 폭동으로 이어지고 유럽연합은 난민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영국은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무관할지 기후위기가 이대로 진행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먹거리 위기 또는 기후위기, 물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재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국의 밀 생산은 1%입니다. 한국은 식량 후진국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식량 자급률 23.8%, 2015년 농림축산부 통계입니다. 이 과정에 보면 밀은 0.7%입니다. 현재는 한 1% 정도 된다고 하죠. 이런 과정에 OECD 34개 회원국 중에 32위,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 8.9%, 10%가 채 안 됩니다. 곡물 95%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석유 90%는 다 석유로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손으로 밭 메고 논 메고 못 심고 모든 것을 이제 수확하는 것들이 많았고 기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모종부터 수확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석유로, 기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기후변화는 단순히 폭염과 가뭄, 태풍과 홍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환경 난민의 문제뿐 아니라 석유와 식량,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 체계의 위험은 식량 자원의 다양성 상실과 해결화 문제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의 90%는 30종의 식물로 조달하고 있는데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식재료 전체 분석을 해봤을 때 35가지가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아이들의 급식 식재료의 9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시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급격한 집중화 균일화 문제로 인해서 식재료의 종이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약 60개 대기업이 세계 식품 가공의 70%를 차지하고 약 20개 기업이 세계 농산물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고 세계에서 5개 거대 다국적 기업이 곡물 무역의 약 6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량 안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식과 농의 거리 확대에 따른 먹거리 불안감 증폭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내 밥상에 다른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 종의 다양성이 상실되어지고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19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위기를 피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2050년까지는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업 또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이 아니라 유기농업과 농생태 과학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토양에 관한 IPCC 보고서에 보면 52개국 107명의 과학자들은 향후 예상되는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땅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행농업은 CO2를 계속 증가시키고 유기농업은 CO2를 저감시킨다는 내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바다는 미세 플라스틱 스프라는 말을 찰스 무어 선장이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 섬을 보고 이제 한 말입니다. 바다는 플라스틱을 갈아서 만든 거대한 스프이자 오물이 빙빙 돌기만 할 뿐 내려가지 않는 변기와 같다고 이제 이 선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바다에서 생산되는 많은 먹거리가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해양의 먹이사슬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섭취하고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파괴한 모든 부분들이 다시 우리의 밥상,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지역 먹거리 전략에서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먹거리 낭비가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식품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현실이죠. 우리나라도 1년에 뭐 수조원의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전 세계의 물 소비의 4분의 1이 버려진 식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이미 아프리카 등에서는 이제 자국민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현재 현실이죠. 그래서 버려지는 식품으로 인한 온실가스 연간 490억 톤이 배출되고 있고 세계 인구는 한 10억 인구는 극도로 굶주리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세계의 현실이니 우리하고 직접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모든 것이 다 직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 시리아 난민 상황에서도 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먹거리 낭비의 국제적 이슈에서 한 번 더 보면 세계적으로 식품 폐기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490억 톤, 평균 기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식품 폐기물 1kg을 감소시키면 온실가스가 얼만큼 절감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밥상이 물, 공기, 토양에 미치는 영향도 식품의 물발 자국을 보면 초콜릿, 쇠고기 등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 발자국이죠. 이 부분에는 쇠고기가 탄소 발자국이 제일 길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먹거리의 현실은 생산, 가공 및 제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 경제적으로, 건강, 공동체, 환경, 생물 생태계 형태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GMO 완전 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GMO 원재료가 들어간 식품들이나 내용물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GMO 식재료가 우리의 밥상을 점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국민들은 내 밥상이 정말 건강한 밥상일까, 내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밥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말 건강한 것인가를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 사용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온실가스 발생, 지하수 오염 등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내부 환경을 보면 먹거리 취약 인구는 10.14%입니다. 전체 국민의 약 520만 명이 먹거리 취약 인구라는 것이죠.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 이제 11조 4천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푸드 마일리지 역시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을 비교해 보면 앞에서 곡물 자급률 제가 23.8% 2015년도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2017년에 23%로 줄어들어 있는 것이죠. 세계 평균은 101.5%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곡물 자급률의 현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부 환경에서 우리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나 정책을 세우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앙 부처를 보면 5개 부처의 20여 개 법률에 의해서 내용이나 정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이것을 실행 계획을 짜서 이제 실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푸드플랜의 정의를 하면 푸드플랜은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대량 생산, 소비, 폐기에 기반한 익명의 산업적 푸드 시스템을 생태적이고 순환적인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지속가능한 푸드 시스템은 지역사회와 공동체 가치를 포함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지성 및 안전성, 접근성 등 사회적 정의 실현을 포함한 순환적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죠. 2015년 밀라노에서 많은 도시 먹거리 정책을 이제 담당하는 분들이 모여서 밀라노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먹거리 정책을 밀라노에서 모여서 정책 협약을 하게 된 것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그러므로 도시 먹거리 정책은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밀라노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계 도시 먹거리 정책이 추진되는 내용들을 보면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아울러서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면서 먹거리 사슬 강화 및 촉진, 지구 생태계 기여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먹거리 종합 전략 및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각 나라가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제 보편적 먹거리의 규정 및 이제 내용을 수립하고 먹거리의 사회적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 등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이때부터 이제 먹거리 기본권 보장, 그다음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식량 주권 실현을 많이 주장해왔던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는 지역 푸드 플랜, 국가 푸드 플랜을 함께 추진하면서 전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성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우리나라에 한 1,700만 명이 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해서 어떻게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공공 먹거리 조달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이 공공급식의 수요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먹거리 불안 문제는 이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방점을 찍어서 하고 있는데, 비엔나 사례, 이제 다른 나라 사례 중에 비엔나 사례를 보면 이 조달 기준을 보면 비엔나는 30% 이상의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유기농 제철 과일과 채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식재료의 3분의 2 이상을 채식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식재료의 3분의 1이 지역산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 이제 서울시에 지금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이 이런 조달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서울시도 학교급식은 친환경 식재료 70%, 그다음에 공공급식은 이제 뭐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던 것이죠. 이런 조달 기준이 없이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논GMO 가공 식재료를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또 따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뭐 사회적 윤리적 기준을 정하고 공정무역 동물복지의 기준도 정하고 건강기준 트랜스 지방산 저감, 이런 기준들을 다 정해서 먹거리 종합 정책에서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데, 전국에서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공공조달 기준이 꼭 필수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공공급식의 식재료 조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진행되는 형태로 갈 때만이 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생태계 기여는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먹거리를 먹을 때 그냥 유통 과정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땅끝마을에서 생산된 식자류가 서울의 도매시장을 거쳐서 유통의 7, 8단계를 걸쳐서 다시 땅끝마을의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식재료가 조달되었다면, 지금은 산지에서 직접 서울에 와서 서울의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으로 공급되는 형태로 가고, 이래서 기획생산, 계약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안에 아울러서 책임생산, 책임소비가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먹거리 종합 전략을 세우는데 핵심 과제로 잡아서 안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종합 정책의 방향은 환경과 기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선순환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래서 이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개념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2015년부터 논의를 해서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거 없이 시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2년 동안 논의해서 사실은 17년 6월 20날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 2020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발표하는 날 어쨌든 관계자,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관계자들, 또 농촌에서 서울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농민 대표들, 청년 농업인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고, 서울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이런 이제 이 먹거리를 소비하고 있는 많은 대상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 실은 것은 우리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나 정책을 세웠을 때
민과 관이 함께 한다는 것, 지역민이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함께 책임지고 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먹거리 정책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행정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역민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주장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함께 참여해서 책임지고 인내성을 갖고 하나의 정책을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 자문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반성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시민사회단체에서 한 20여 년 동안 먹거리 운동,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주장하는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다 받아서 행정이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은 절반도 안 되었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먹거리 종합 전략을 세우는데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통한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책임지고 추진하고 실행하면서 또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나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책임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19년 집중적으로 먹거리 시민위원회가 이제 논의를 해서 서울시 2030 먹거리 종합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라는 지향성 속에 이제 핵심 가치로는 건강, 보장, 상생, 공동체, 생태, 행복을 생태 가치로 핵심 이제 가치로 잡고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 내용으로는 기획 생산, 돌봄의 윤리, 사회적 경제, 공공 조달, 윤리적 소비, 폐기 자원화 등 내용을 담아서 이제 저희가 시민과 함께 2030 먹거리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리고 재난 발생 시 서울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서울 시민의 1000만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을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작년에 양파 과잉 생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실국 본부장들하고 전국에서 과잉 생산된 양파를 서울시가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은 정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나타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 기후위기 시대는 곧 먹거리 위기라고 한다면 이런 재난 상황이 또 과잉 생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이제 서울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은 2030 푸드플랜 내용에서 먹거리 시민위원회가 좀 더 세부적으로 실행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과제로 남겼는데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상당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이제 공공급식을 따로 우리 이제 서울시에 근무했던 분이 얘기하셨을 텐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공공급식과 그다음에 논제모 사업이 2021년까지 이제 전체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공공급식은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내용이라서 아무튼 저희 서울시 공공급식 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과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토론하기 이전에 요 과정을 이제 얘기를 좀 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분 정책이 입안되고 뒤에 이제 계약직을 들어오셔서 이 부분을 실행하는 과정에 정말 고생하면서 좋은 이제 실행을 안착시킨 분이고 정책을 입안할 때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행정 일부 시장과 이제 이게 논의를 2015년도부터 계속 논의해도 제자리 걸음이고 논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님이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진도와 내용을 이제 잘 만들 수 있겠냐 이래서 전체 행정을 컨트롤하고 책임지는 분이 이제 시장님이지만 또 이제 이 시장님이 항상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실 수 없으니 행정일부 시장님이 TF팀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논의하면서 실곡 본부장들하고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끝장 토론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견이 있었던 거죠. 다름과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뭔가 논의를 하려고 할 때 또 각각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단일성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은 끝장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급식의 조달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거냐,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거냐 해서 저희는 산지 한 개의 시군구와 서울시 한 개 구를 1대1 매칭으로 하자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에서 주장하신 거는 크게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부분이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공공급식의 식재를 조달하는 형태로 가자라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대립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토론을 통해서 결국은 1대1 매칭을 통해서 중소가족농을 조직해서 다품목을 생산하고 그 지자체가 생산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는 형태로 식재료 조달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라는 이 내용이 가장 우리가 이제 민과 관이 논의해서 좁혀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진행할 때 푸드플랜이든 공공급식이든 어떤 부분을 논의하더라도 서로의 차이가 존재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이 부분의 의견을 좁혀낼 때 저는 하나의 정책이 잘 입안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다고 서울시 공공식 정책을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이제 이 공공급식이나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농촌 쪽에서 올라온 농민들이 하는 말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정책 입안자들이 얼만큼 공감하고 있느냐를 계속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이켜 보니까 정말 우리는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 그 다음에 귀엽 가지고 눈으로 볼 때 정말 예쁘고 좋은 먹거리만 주장했을 뿐이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 시민이 서울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함께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깊이 있게 논의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기능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고 이런 농업의 다원적 가치가 이제 가치로 추정하면 28조 원이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는 이제 뭐 서울시 공무원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다 이렇게 소중해서 우리 것을 먹어야 되는 거네. 대기업한테 맡기면 이게 국적불명의 식재료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처음 공공급식을 하려고 할 때 서울시의 공공급식의 식재료 조달을 하고 있는 이제 구매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 조사해 보니까 대기업 4사였어요. 대기업 4사가 서울시의 공공급식 수요 인원 170만 명에게 식재를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산지와 1대1 매칭을 통해서 가게 하는데 그의 핵심은 중소가족농을 조직해서 다품목을 생산하고 안전성, 사전 안전성을 검사해서 서울로 가져오면 저희가 이제 소비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것들이고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이제 쭉 하셨을 거라서 이제 이 부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후로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학교 급식 및 조달, 이제 공공급식의 조달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와 식교육청과 그다음에 서울시 농산물 유통공사 친환경 유통센터가 함께 이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핵심 가치로 보면 건강 가치, 생태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아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조달 기준을 정한 것이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식재료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저는 국가 푸드 플랜이 이제 만들어지면 전체 국민의 먹거리, 건강 먹거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전체 국민의 건강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먹거리 전략을 추진하다 보면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행정 내에 전담부서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부처도 똑같지만 각 지역의 행정 내에도 제가 서울시에서 보니까 너무 많은 여러 개 부서의 먹거리 정책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먹거리 정책이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적인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통합적인 이제 실행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조례 내용에 이제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조례 내용에 담고 이 조례 내용에 의해서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꾸릴 때 이제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일반 시민 한 분, 시민을 대표하는 바로 했고, 거기에 이제 기획조정위원회를 만들 때 그 기획조정위원회에 이제 그 시장도 참여하지만 기획조정위원회에 행정 일부 시장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먹거리 정책 내용을 관련하고 있는 실곡본부가 여러 개 부서로 흩어져 있는데 누군가가 행정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판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외부에서 참여하는 민간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각 부서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 일부 시장이 기획조정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외부인과 이제 그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고요. 여기에 이제 서울시의 당연직 실곡 본부장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고, 저희는 이제 7개 분과에 분과위원장과 기획조정위원회가 들어와서 월일에 서울시의 먹거리 정책을 모아서 함께 심의하는 이런 기구 형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획조정위원회가 7개 분과의 105명 중에 이제 당연직과 함께 해서 7개 분과에서 2명씩 올라오고 전체 위원회 위원장과 등이 참여해서 이제 한 25명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서울시 안에 전체 흩어져 있는 먹거리 정책을 이 안에서 조율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정책을 실행한다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전담 부서가 하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런 느슨한 형태의 거버넌스로는 이제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면, 제가 이제 2년 하고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평가를 하면 이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실제로는 전담부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 전담부서가 생겨서 먹거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 정책의 효과나 예산을 줄일 수도, 이제 예산 낭비를 줄여내는 것도 상당히 많다. 제가 서울시에서 볼 때는 비슷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많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줄이기도 하고 또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수 조건은 전담부서가 이제 생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아울러서 이런 거버넌스를 꾸릴 때 이제 관련된 많은 분들이 꼭 함께 참여해서 행정에서도 꼭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민과 간의 협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는 것, 두 번째로 책임감을 갖는 것, 세 번째로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민과 간의 협치 현실과 과제, 제가 이제 전국에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볼 때 사실은 민민 간의 갈등, 관간 간의 갈등, 민 간의 갈등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책,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내는 것은 서로의
이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내, 책임감 속에서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정보 부족, 고정관념, 소극적 협조,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뭐 등등 행정 내의 부석 칸막이가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까지도 보고, 제도와 현실의 격차, 그다음에 오해와 편견 등이 상당히 많이 난무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더라 라는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느끼면서, 저는 어떻게 이제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가 대표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근데 행정은 이런 회의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힘들죠. 기존에 하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또 이제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다 들으면서 판단해서 이것을 또 합의점을 찾아서 일정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런 정책이 함께 만들었다는 것,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 또 낭주인은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것, 일반 시민이 해야 할 역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거리 정책 속에서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권한의 민주화 및 실질화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 행정의 이러한 노력이 저는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공론장과 공론의 장의 수기성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서 이 부분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논의의 수기성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권과 예산 편성권도 함께 갖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참여 예산을 실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학교급식 논제모 사업을 하잖아요. 이걸 누가 했냐면 이제 먹거리 문제에 관심 있는 어느 생협이 학교급식의 논제무 식재료를 공급하고 싶다. 그래서 시민 참여 예산으로 10억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18년도에. 그게 된 거예요. 시민 참여 예산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받은 이제 생협이 이 부분을 공급하는 것까지, 산지에서 이제 논제무 식재료를 모아서 공급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니까 공공급식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논제무 식재료를 이제 모아서 학교 급식에 갖다 주는 것은 하게 하되, 이제 이것을 받은 단체는 교육이나 이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됐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력, 융합적 혁신의 실천 모델 참여해서 권한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거버넌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민과 관의 협치 강화를 위해서는 힘을 합쳐서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협치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 공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면서 차이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정책의 7대 과제를 이제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생존의 기본인 식량 자극과 에너지 작업을 위한 먹거리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느 유명한 평화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재난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식량과 에너지 자금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스스로가 지금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세울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1.5도씨 이상이 올라가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후위기는 이제 치닫고 있다. 올해만 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장맛비가 오랫동안 온다든지, 태풍이 여러 번 온다든지, 뭐 폭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다음 1.5도씨가 지금 평균 기온보다 1.5도가 더 올라가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간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세계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 비상 행동,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생산한 것을 어디에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과잉 생산되어서 이제 과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먹거리가 많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 등을 촘촘히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고 이런 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저는 기후위기를 또 먹거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 먹거리 체계는 뭐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많은 식원성 질환들이 발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먹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은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전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먹거리 종합 전략 정책이 정말 중요한 시기 이제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농상생 농어촌 희망 먹거리 체계 만드는 것은 앞에서 서울시 먹거리 정책, 공공음식 정책을 통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지역에 가서 많은 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지역에 생산된 먹거리와 그 지역에서 소비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뭐 적극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급식 정책을 할 때 평가 기준에 뭐까지 넣냐면 그 지역의 공공급식이나 그 지역의 학교급식이 그 지역에 생산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지 그것도 평가 점수에 넣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학교급식 먹거리 정책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부터 먼저 로컬푸드를 실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도시로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서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획 생산, 계약 생산을 통해서 책임 생산하고 책임 세부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먹거리 전략의 저는 기본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봄과 연대의 먹거리 차계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먹거리 취약계층도 많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제 최근에 이번 이제 이달 14일에 초등학교 두 아이가 코로나19로 학교를 못 가면서 학교 갔으면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말 잘 이제 제공받았을 텐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 큰 초등학교 4학년 형이 어쨌든 배고픈 동생과 함께 이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일어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돌봄의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으면 정말 이 상황으로 갔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통해서 촘촘한 돌봄의 체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이웃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먹거리 취약계층이 520만 명이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이죠. 네, 민간 협치 부분은 앞에서 많은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마무리를 하면 세상을 바꾸는 우리들의 행복한 밥상을 국민 개개인에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마인드 전환이 있어야 되느냐, 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낭비되고 있는 것들을 줄여내면서 이런 먹거리 취약계층이 밥을 굶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때만이 정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 국민이 지속가능한 농촌에 희망을 주는 이런 이제 시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 농민들은 고령화되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는데 농사 짓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많은 공론회장이 이루어져서 정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함께 공유되어지고 이 중요한 국민 전체의 먹거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농업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구의 행복은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구는 하나입니다. 이런 지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민간 협치가 핵심이고 그 민간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가는 이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